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도시의 상인에게 시집을 가고 동생은 시골 농부에게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다. 자매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는 자신의 도시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멋지게 차려입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옷을 입히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마차를 타고 산책이나 구경을 다닌다고 마냥 뽐냈다. 동생은 은근히 속이 상해 농사꾼 생활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농촌 생활을 자랑했다. 그렇다고 내 생활을 언니 것과 바꿀 생각은 조금 더 없어요. 우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걱정이 없거든요. 언니 말대로 도시 사람이 깨끗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크게 벌거나 크게 믿지는 굴곡이 심한 생활은 싫어요. 손해는 이득의 형이다 라는 속담도 있고 크게 벌면 크게 손해본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은 부자인 사람도 내일은 남의 집 처마밑을 헤매게 될지도 몰라요. 이에 비하면 농부의 생활은 훨씬 안전해요. 농부들이 원하는 건 가늘고 길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러자 언니가 말했다. 먹고 사는 걱정을 않는 게 대수니? 돼지나 소도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화려한 모임에도 가보지 못하면서 내 남편이 아무리 땀 흘려 일해봤자 흙투성이가 되어 평생을 보내다가 죽어가는 거야. 내 자식도 마찬가지지. 어머, 그게 어때서 그래요? 시골 생활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생활이 안전하고 남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아첨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언니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유혹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형부도 오늘은 무사할지 몰라도 내일은 마수에 걸려들어 금세 도박과 술과 미인에 홀딱 빠질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언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자 동생의 남편 빠옴이 벽난로 옆에서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렇고 말고 하고 맞장구를 쳤다. 빠옴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땅을 일구는 게 일이어서 허황한 생각은 하지 않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땅이 모자란다는 거지요. 땅만 넉넉하다면 무서울 것이 없을 텐데 악마든 뭐든 말이요. 자매는 차를 다 마시고 나서도 좋은 옷이며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주고받다가 찻잔을 치우고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벽난로 뒤에서는 아까부터 악마가 도사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모두 엿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가 아내의 이야기에 말려들어가 땅만 있다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큰소리치는 것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악마는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내가 얼마든지 땅을 주마. 내 놈이 그 땅에 사로잡히는지 아닌지 어디 두고 보자. 그 마을에는 한 여자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땅을 120 제삿진 하나 갖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소작인들을 별로 괴롭히는 일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군인 출신의 사내가
마름으로 고용되면서부터 걸핏하면 벌금을 받아내며 소작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빠홈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말이 귀리밭에 뛰어들기도 하고 소가 뜰에 들어가기도 하고 송아지가 목장을 짓밟기도 해서 번번이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빠홈은 자기의 말이나 소를 마구 두들겨 팼다. 빠홈은 그 말음 때문에 여름 내내 공연히 가축들을 들볶았다. 그는 결국 가축들을 우리 안에 몰아넣어 키우게 되었고 그러면서부터는 마음이 놓였다. 끊임없이 풀을 베어다 주어야 했지만 괜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에 여지주는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거리의 여관 주인이 땅을 산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 소문을 듣고 소작인들은 모두 한숨을 쉬었다. 여관 주인이 땅 임자가 되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까. 매번 벌금을 물리고 들볶을 테지. 그렇다고 땅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 모두 그 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소작인들은 여지주에게 몰려가 땅을 여관집 주인에게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팔라고 부탁했다. 여지주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땅값을 적당히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그 땅을 모두 사기로 하고 조합을 만들어 여러 번 모임을 가졌으나 웬일인지 좀처럼 합의를 볼 수가 없었다. 바로 악마가 회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농부들은 각자 분수에 맞게 개별적으로 땅을 사겠다고 여지주에게 말했다. 여지주는 그것도 승낙했다. 이윽고 빠홈의 귀에도 이웃집 농부가 지주의 땅을 20제사지나쯤 사고 대금의 절반은 몇 해에 걸쳐 나눠 갚기로 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빠홈은 부러웠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모조리 사들인다면 나만 땅이 없는 외톨이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그는 아내와 의논을 했다. 모두 땅을 사들이는 모양이야. 우리도 10제사지나쯤은 사야 살아갈 게 아냐? 우리가 이 꼴이 된 건 다 그 마름 놈이 벌금을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이야. 부부는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여러모로 궁리해 보았다. 그들은 저축해 놓은 100루블을 찾고 망아지와 꿀벌의 절반을 팔고 아들을 남의 집살이로 보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돈을 구워서 겨우 땅값의 절반을 마련했다. 빠홈은 작은 산림이 딸린 15제사지나의 땅을 사려고 여지주에게 갔다. 흥정 끝에 15제사지나의 땅값을 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읍내에 가서 등기를 마친 다음에 대금의 절반을 치르고 나머지는 5년 안에 갚기로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빠홈은 땅의 주인이 되었다. 빠홈은 씨앗을 구해다가 자신의 새 땅에 뿌렸다. 그 해에는 다행히 풍년이 들어 그는 1년 사이에 여지주와 친척에게 진 빚을 모두 갚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남부럽지 않은 지주가 되어 자기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자기 목장에 풀을 베고 자기 산림에 나무를 잘라내고 자신의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 빠홈은 자식에게 물려줄 땅을 경작하러 가거나 땅에서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자기 땅에서 자라는 풀이나 피어난 꽃이 그에게는 보통 풀과 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전에는 그곳을 지나가도 단지 땅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은 매우 특별한 땅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된 빠홈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으나 한 가지 못마땅한 일은 다른 농부들의 가축이 그의 농작물이나 목장을 짓밟은다는 것이었다. 그는 농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소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목장에 소를 몰아넣었고 방목해 놓은 말이 밤에 농작물을 먹어치우기도 했다. 그래도 빠홈은 쫓아내기만 하고 농부들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농부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땅이 비좁기 때문이며 악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이대로 가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될 거야. 조금만 혼을 내주자. 그리하여 그는 재판을 걸어 농부들에게 벌금을 물렸다. 그러자 농부들은 빠홈을 원망하며 고의로 그의 밭과 목장을 짓밟기 시작했다. 한 번은 어떤 농부가 밤에 그의 산에 몰래 들어가서 10그루의 어린 보리수 나무를 베어서 껍질을 홀딱 벗겨놓은 일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 빠홈이 산 모퉁이를 지나가다가 희끗희끗한 것이 눈에 띄어 가까이 가보니 보리수 여러 그루가 껍질이 벗겨진 채 버려지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다. 그 밖에도 멀쩡하던 나무 여러 그루가 사라지고 없었다. 빠홈은 화가 치밀었다. 어떤 놈의 짓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아주 경을 칠 테다. 빠홈은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자가 누구일까 생각한 끝에 샘가의 짓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샘가의 집으로 쳐들어갔으나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고 말다툼만 벌이고 돌아왔다. 그러나 빠옴은 샘가의 짓이 분명하다고 믿고 즉각 고소를 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 불려가 여러 가지 신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샘가는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빠홈은 무죄 판정에 더욱 화가 나서 촌장과 재판장에게까지 추태를 부렸다. 당신들도 도둑놈의 편이군요. 당신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도둑놈을 무죄로 판정할 리가 없지. 빠홈은 마을 사람들과도 자주 시비를 했다. 빠홈의 심술이 돌을 더해가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빠홈은 땅은 넓혔지만 어깨는 좁아진 셈이 되었다. 이 무렵에 농부들이 새 고장을 찾아 이주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빠홈은 생각했다. 나는 내 땅을 버리고 다른 고장으로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어서 이 마을 농부들이 다른 고장으로 떠나주었으면 그러면 그들의 땅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우리 살림은 더욱 풍성해질 거고 어깨도 좀 더 펼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빠옴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찾아왔다. 빠옴은 나그네를 하룻밤 묵도록 허락한 후 식사를 대접하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디서 왔느냐는 빠옴의 물음에 나그네는 저 아래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으며
거기서 일해왔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이 고장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이주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주해 간 농부들은 마을의 조합에 가입하여 한 사람 앞에 10제사지나의 땅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땅이 기름져 귀리를 심으면 잘 자라서 말이 숨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랍니다. 귀리가 어찌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5줄기면 한 단이 된대요. 어떤 농부는 맨주 먹으러 왔는데 지금은 말 6마리에 암소 2마리를 갖게 되었다니깐요. 빠홈은 귀가 번쩍 뜨였다. 그렇게 살기 좋은 고장이 있다면 굳이 이 비좁은 땅에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지. 땅과 집을 팔아서 그곳으로 건너가 집을 짓고 새로운 터전을 닦는 것이 어떨까? 이 비좁은 곳에서 살아봐야 뾰족한 수가 없어. 아무튼 직접 그 고장에 가서 내 눈으로 실정을 확인하고 와야겠어. 그렇게 생각한 빠홈은 여름철이 다가오자 여장을 챙겨 집을 나섰다. 기선을 타고 불가강을 내려가 사바라까지 간 그는 거기서부터 무려 400km를 걸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 실정은 들은 바와 다름이 없었다. 농부들은 한 사람 앞에 10제사지나의 땅을 나눠받아 잘 살고 있었으며 마을의 조합에서도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게다가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눠받은 땅 말고도 기름진 땅을 1제사지나당 3루블 정도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한 빠옴은 가을이 다가올 무렵에 집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 땅을 팔아 거금을 장만하고 집과 가축도 팔았으며 마을의 조합과도 관계를 끊었다. 이윽고 봄이 되자 빠홈은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났다. 가족을 데리고 낯선 땅에 이른 빠홈은 곧 마을의 조합에 가입했다. 그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필요한 증명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그리하여 마을에 입주한 그는 목장 말고도 여기저기서 5인분의 땅인 50제사지나를 분양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길렀다. 그가 분양받은 땅은 예전에 갖고 있던 땅의 3배나 되었으며 토양도 매우 기름졌다. 생활은 전에 비해 10배나 좋아졌다. 밭도 넓게 차지했을 뿐 아니라 목장에는 풀이 무성하여 가축을 기르기가 매우 쉬웠다. 빠홈은 처음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자 이 고장도 비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해에는 분양받은 땅에 밀을 심었다. 풍작이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갈고 싶었으나 땅이 모자랐다. 그의 땅 가운데는 기름지지 않은 곳도 있었으므로 밀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거름을 주어 묵혀야 했다. 묵힌 땅을 사려는 사람은 많았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서 직접 경작을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토지 거래업자에게 가서 땅을 빌려야 했다. 빠홈은 농사를 더 많이 짓기로 했다. 이듬해에 그는 토지 거래업자를 찾아가서 1년 기한으로 땅을 빌려 첫 해보다 더 많은 땅에 씨를 뿌렸다. 그 해에도 풍년이 들었다. 그러나
땅의 일부는 마을에서 15km나 떨어져 있어서 농작물을 운반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 땅 근처에서는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는 사람들이 농장까지 경영하여 날로 부유해지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빠홈은 생각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땅을 사들여 농장을 경영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땅이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할 거야. 그 후로 빠홈은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사들여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어느덧 빠홈이 이 고장에 온 지도 3년이 지났다. 그동안 땅을 빌려서 밀농사를 지었고 풍년이 들어 돈이 제법 모였다. 그리하여 그의 가족은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그러나 빠홈은 해마다 남의 땅을 빌린다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다. 좋은 땅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농부들이 우우하고 몰려들어 땅을 빌리기도 쉽지가 않았다. 땅을 빌리지 못하면 자연히 씨를 뿌릴 땅이 없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어느 토지 거래업자와 손을 잡고 농부들에게서 목장을 절반씩 빌려 경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씨 뿌릴 계절이 되니 농부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애쓴 보람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 땅이 충분하다면 남에게 고개를 숙이는 안 있고 온 일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그는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는 땅을 사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마침 땅을 갖고 있는 한 농부를 만났다. 그 농부는 500제사지나의 드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산을 하는 바람에 헐값으로 팔려고 했다. 빠홈은 곧 그와 흥정했다. 몇 번 절충한 끝에 1,500루블에 거래하기도 하고 땅값의 절반은 나중에 낸다는 조건으로 땅을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그가 돈을 치르는 날 빠홈은 말 먹일 꼴을 구하러 자기 집에 들른 한 상인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먼 바시키르 지방에서 왔다고 했다. 상인은 그 고장에서 바시키르 사람으로부터 5,000제사지나 정도의 땅을 샀는데 땅값이 모두 1,000루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빠홈은 그렇게 헐값으로 사게 된 내막을 캐물었다. 뭐 별로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 고장 노인들을 구워 삶으면 돼요. 나는 옷과 침구 등 모두 100루블가량의 물품과 차 한 상자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직구 깨구는 패거리들에게는 술을 사줬지요. 그렇게 해서 땅을 제1제사지나의 20코페이카라는 헐값으로 사게 됐답니다. 상인은 그렇게 말하며 토지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 땅은 냇가를 따라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훌륭한 평원을 이루고 있지요. 빠옴은 그 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 땅은 1년을 돌아다녀도 다 돌 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그곳은 원래 바시키르 토착민의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양처럼 어리석어 그렇게 헐값으로 넘긴 거지요. 빠옴은 생각했다. 가만히 있자. 여기서는 1,000루블이 있어도 빚을 져야 겨우 500제사지나의 땅을 살 수 있는데 바시키르 지방에서는 그 돈이면 몇 배나 되는 땅을 손에 넣을 수 있겠군. 빠옴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상인을 보낸 후에 곧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집안일을 아내에게 맡기고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는 도중에 차 한 상자와 포도주 등 상인이 가르쳐준 물건과 선물들을 모두 사들였다. 그리고 500km의 길을 줄곧 걸어서 7일 만에 바시기르 사람들의 유목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의 말 그대로였다. 그곳 사람들은 강가의 풀밭에 가죽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빵도 먹지 않았다. 풀밭에는 양과 말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고 천막 뒤에는 망아지들이 매어 있었다. 여자들은 하루에 2번 어미말을 끌고 와 그 젖을 짜서 꾸미스를 담그고 치즈를 만들었다. 남자들은 꾸미스나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으며 피리를 불 뿐이었다. 하나같이 혈색이 좋고 명랑한 그들은 한여름 내내 빈둥빈둥 놀면서 지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매우 상냥했지만 모두 문맹인데다가 러시아어도 할 줄 몰랐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빠움을 발견하고 천막에서 뛰어나와 낯선 손님을 빙 둘러쌌다. 빠움은 그들 중에서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밝혔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빠움을 끌어안듯이 하여 가장 좋은 천막으로 데리고 갔다. 빠움을 새털 쿠션에 앉힌 그들은 그 주위에 빙 둘러 앉아 차와 꾸미스를 권하고 양을 잡아 고기도 대접했다. 빠움은 바시키르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차도 나누어 주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뭐라고 수군거리다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반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습상 손님을 환대해야 하고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답례를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선물을 받았으니 답례를 하고 싶은데 우리의 소유물 중에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에 빠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땅입니다. 우리 고향은 땅이 좁으면서 메말랐는데 이 고장은 땅이 넓으면서도 매우 기름지군요. 저는 이런 고장을 난생 처음 봅니다. 통역은 그 말을 바시키르 사람들에게 전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한동안 서로 논의를 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즐거운 듯이 떠들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이윽고 그들이 잠잠해지고 통역이 빠옴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 땅을 나눠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은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언쟁이 벌어졌다. 무엇 때문에 싸우냐고 물었더니 통역이 대답했다. 땅 문제는 촌장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시키르 사람들이 언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가죽 모자를 쓴 사내가 나타났다. 그의 출현에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일어났다. 통역이 빠옴에게 설명했다. 이분이 촌장입니다. 빠옴은
곧 가장 좋은 털옷을 꺼내 차 오픈트와 함께 촌장에게 선물했다. 촌장은 선물을 받아들고 상좌에 앉았다. 곧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촌장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러시아어로 말했다. 좋소. 마음에 드는 땅을 가지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물론 마음에 드는 땅을 가져야 하겠지만 매듭을 분명히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지도 모르니까. 바움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과연 땅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의 땅이 되는지 알고 싶군요. 그래서 경계를 확실히 해뒀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지요. 여러분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자손들이 빼앗아가면 곤란하거든요. 옳은 말이요. 수속을 밟도록 합시다. 촌장이 대답했다. 바움이 다시 말했다. 듣자 하니 어떤 상인이 이 고장에 와서 여러분의 땅을 사고 토지 문서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촌장은 그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좋소. 우리 마을에도 서기가 있으니 함께 가서 문서를 만들어 드리지요. 그럼 값은 어떻게 정할까요? 마음이 물었다. 이 고장에서는 값이 똑같소. 하루에 1,000루블이요. 마음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루라니? 어떻게 재는 건데요? 몇 제삿날쯤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소. 우리는 하루에 얼마라는 식으로 팔고 있지요.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다닌 범위 안에 드는 땅이 모두 당신 것이 되는 것이오. 그렇게 하루 동안 돌아다닌 범위 안의 땅값이 1,000루블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바움은 놀랐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그 땅이 상당히 넓을 텐데요. 촌장은 껄껄 웃고 나서 말했다. 그렇소. 그 땅이 모두 당신의 땅이 되는 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만일 그날 안으로 출발한 곳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날리게 되는 것이오. 그런데 내가 돌아다닌 땅을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움의 물음에 촌장이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서 있을 테니 당신은 한 바퀴 빙 돌아오시오. 괭이를 갖고 가서 적당한 곳에 구덩이를 파거나 잔디 같은 것을 옮겨다 놓으면 나중에 같이 다니면서 쟁기로 구덩이 사이를 연결할 거요. 어떤 방향으로 돌아도 괜찮소.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하오. 그러면 당신이 돌아다닌 범위 안의 땅은 모두 당신 것이 되는 것이오. 바움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출발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하기로 했다. 그는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나누며 양고기를 먹고 차도 마셨다. 밤이 되자 바시키르 사람들은 바움에게 푹신한 새털 이불을 제공하고 제각기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해 뜨기 전에 출발 지점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다. 바움은 푹신한 새털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땅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넓은 들을 돌아와야지. 하루에 적어도 50km는 돌 수 있겠지. 요즘은 해가 가장 긴 철이니까 50km쯤 되는 거라면 얼마나 넓을까? 그 중에서 나쁜 땅은 팔거나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좋은 땅만 골라서 농사를 지어야지. 소 2마리가 끌고 갈 만한 쟁기를 사들이고 머슴을 2~3명 두고 50 제사지나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목축을 하면 될 거야. 바움은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온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다가 날이 새 무렵에야 깜빡 잠이 들었다. 그는 눈을 붙이자마자 꿈을 꾸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천막 안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웃나 하고 일어나서 천막 밖으로 나가보니 촌장이 천막 앞에 앉아 있었다. 촌장은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양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자지러질 듯이 웃고 있었다. 바움은 촌장 옆으로 다가가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하고 물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촌장이 아니라 전에 자기 집에 들러 이 고장의 땅 이야기를 들려준 상인이었다. 그래서 바움이 당신은 언제 이곳에 와 있었어요? 하고 물었는데 사내는 어느새 볼가강 맞은편에서 왔던 농부로 변해 있었다. 바움이 깜짝 놀라 다시 바라보니 그것은 농부가 아니라 뿔과 발굽이 달린 악마였다. 악마는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속옷에 잠방이를 걸친 맨발의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바움은 그가 누굴까 하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사내는 죽어 있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사람은 바로 바움 자신이었다. 바움은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제기랄 꿈이었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막 입구 쪽을 내다보니 어느새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모두 깨워야겠군. 떠날 시간이야. 바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 안에서 자고 있던 하인을 깨워 마차에 말을 매도록 이른 다음 바시기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들에 가서 땅을 잴 시간이 됐어요. 바시기르 사람들이 일어나 모두 모인 뒤에 촌장이 합류했다. 바시기르 사람들은 꾸미스를 마시기 시작했다. 바움에게도 한 잔 권했으나 차를 마실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그는 그만 마시고 어서 나섭시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하고 재촉할 뿐이었다. 바시기르 사람들은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다. 말을 탄 사람들도 있었고 마차에 올라탄 사람들도 있었다. 바움과 하인은 괭이를 챙겨서 마차로 떠났다. 풀밭에 이르자 날이 밝기 시작했다. 바시기르 말로 언덕을 쉬한이라고 하는데 쉬한 위에 이르자 모두 마차와 말에서 내려 한 곳에 모였다.
촌장이 빠옴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일대가 모두 우리 땅이요. 어디든지 마음대로 골라 잡으시오. 빠옴의 눈에서 광채가 났다. 땅은 모두 기름진 풀밭이었는데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양귀비 씨앗처럼 검었다. 골짜기에는 무성한 잡초가 가슴께까지 자라 있었다. 촌장이 여우가죽 모자를 벗어서 땅에 놓고 말했다. 이것으로 표적을 삼기로 합시다.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오. 한 바퀴 빙 돌아온 곳은 모두 당신의 땅이 되는 거요. 빠홈은 땅값으로 치를 돈을 꺼내 촌장의 모자 위에 놓았다. 긴 웃옷을 벗고 저고리 위로 허리띠를 꽉 졸라맨 다음 빵이 든 주머니를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물통을 허리띠에 메고 나서 하인에게서 괭이를 받아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어디를 보나 기름진 땅이어서 그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야. 해 뜨는 쪽으로 가야지.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동쪽을 향해 서서 몸을 풀면서 대지 위로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많이 걷는 게 나을 거야. 이윽고 대지 저쪽에서 해가 솟아오르자 빠옴은 괭이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빠옴은 서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꾸물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걸어갔다. 1km쯤 가서 발길을 멈춘 그는 구덩이를 파서 눈에 잘 띄도록 잔디를 2장 겹쳐 놓은 다음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몸이 풀릴수록 걸음도 빨라졌다. 한참 가서 구덩이를 또 하나 팠다. 빠옴은 뒤를 돌아보았다. 햇빛을 받아 처음에 출발했던 언덕이 잘 보였다. 사람들이 그 위에 서 있었고 마차의 쇠바퀴가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다. 이제 5km쯤 걸어온 것 같았다. 그는 몸이 화끈거려 저고리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걸어갔다. 다시 5km쯤 가니 몸이 점점 더 달아올랐다. 해를 쳐다보니 벌써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었다. 빠옴은 생각했다. 벌써 하루의 4분의 1이 지났군. 하지만 길을 꺾어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일러.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걸을까? 그는 앉아서 정화를 벗어 혁대에 매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5km쯤 더 가서 왼쪽으로 돌아야지. 땅들이 너무 기름져 정말 탐이 나는군. 갈수록 땅이 더 좋은걸? 그는 계속해서 곧장 걸어갔다. 뒤돌아보니 출발한 언덕은 보일랑 말락하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검게 보이면서 뭔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것이 반짝이고 있었다. 빠옴은 생각했다. 이제 이쯤에서 왼쪽으로 돌아야지. 땀을 흘렸더니 목도 마르고 그는 그 자리에서 힘껏 큰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심었다. 그리고
물통의 끈을 풀어 목을 축이고 나서 왼쪽으로 돌아섰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풀이 무성해지면서 더위가 한결 심해졌다. 어느덧 마음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해를 쳐다보니 점심때였다. 좀 쉬어야지. 마음은 멈춰서서 땅바닥에 앉아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나 드러눕지는 않았다. 누우면 잠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게 걸을 수 있었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났다. 더위가 점점 극성을 부렸다. 그는 졸기 시작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갔다. 같은 방향으로 꽤 많이 걸어간 바움은 이제 왼쪽으로 돌아야지 생각하면서 무심코 앞을 보았는데 저 앞에 버리기 아까운 습한 골짜기가 보였다. 저기서는 아마가 잘 될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곧장 걸어갔다. 얼마 후 바움은 언덕을 돌아보았다. 더위 때문에 눈이 아물거리고 공기 속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지랑이를 통해 언덕 위의 사람들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언덕까지는 15km쯤 될 것 같았다. 너무 욕심을 부려 먼 거리를 걸어왔어. 이번엔 거리를 조금 짧게 잡아야지.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발길을 재촉하여 세 번째 표시 지점을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해를 보니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2km쯤 걸었지만 출발 지점까지는 아직도 15km나 남아 있었다. 이거 큰일 났군. 차지할 땅이 좀 줄더라도 곧장 출발 지점으로 가야겠어. 더는 욕심을 내지 말자. 이렇게 많은 땅을 손에 넣었으니까. 마음은 급히 구덩이를 파고는 곧장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데다가 맨발은 상처 투성이가 되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쉬고 싶었으나 그럴 수는 없었다. 쉬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없었다. 태양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기울어 갔다. 혹시 내가 실수했나?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제 시간에 되어가지 못하면 어쩌지? 마음은 앞쪽의 언덕과 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출발 지점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해는 벌써 지평선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마음은 계속 걸어갔다. 다리가 아팠으나 계속 발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길은 멀기만 했다. 그는 마침내 달리기 시작했다. 저고리도 장화도 물통도 모자도 모두 버리고 괭이만 들고 줄곧 달려갔다. 아, 욕심이 지나쳐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었어. 도저히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서 더욱 숨이 찼다. 그래도 마음은 계속 달렸다. 속옷과 잠바귀는 땀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고 입안은 바싹 말랐다. 가슴은 대장간의 풀무처럼 부풀어 오르고 심장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심하게 고동치고 비틀거리는 다리는 마치 남의 다리처럼 느껴졌다. 너무 힘을 쓰다가 이대로 쓰러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싹 소름이 끼쳤다. 죽는 건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이만큼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남들이 바보라고 할 거야. 그는 달리고 또 달려서 언덕 근처까지 이르렀다. 바시기르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의 심장을 더욱 불타게 했다. 빠옴은 안간힘을 써서 계속 달렸다. 그러나 해는 이미 지평선으로 가라앉으면서 새빨간 원으로 변해 있었다. 금세 해가 지기 시작했다. 저물기 직전이었으나 출발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였다. 땅바닥에 놓여있는 여우가죽 모자도 그 위에 놓아둔 돈도 보였다.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앉아있는 촌장의 모습도 보였다. 그때 그는 문득 그 꿈이 생각났다. 많은 땅이 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서 살게 하실까? 아, 나는 자신을 멸망시켰어. 도저히 더는 달려갈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은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벌써 지면에 닿아 아래쪽에서 무떠지면서 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마음은 상체를 앞으로 굽힌 채 마지막으로 힘을 짜내 간신히 발을 옮기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길을 썼다. 그렇게 해서 언덕 바로 아래까지 온 순간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다. 뒤돌아보니 해는 이미 넘어간 뒤였다. 마음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말았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했으나 여전히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바시기르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그는 언덕 아래에 있는 자기에게는 해가 진 것으로 보여도 언덕 위에서 보면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은 마지막 힘을 다 짜내 언덕 위로 뛰어 올랐다. 언덕 위는 아직 밝았다. 모자를 쓴 채 양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으며 앉아있는 촌장의 모습이 보였다. 마음은 그 꿈이 생각나 무심코 신음을 내뱉었다. 그 순간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앞으로 쓰러졌다. 그의 두 손에 여우 가죽 모자가 잡혔다. 아, 훌륭하십니다. 많은 땅을 손에 넣게 됐군요. 촌장이 외쳤다. 마음의 하인이 달려와 그를 안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마음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다. 바시기르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의 키에 맞는 커다란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 안에 주인을 고이 묻었다.